고요한 밤하늘 아래 한국의 오래된 전설들이 다시 살아 숨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에서 온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길을 잃은 영혼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죠. 불을 끄고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서운 기미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정해진 4명의 소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 가지에 실내를 한 친구. 초등학생 때부터 여자를 치마를 들치고 다니던 시대의 남봉꾼 친구.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유독 존재감이 없던 친구. 지금은 같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 중 가장 잘생겼던 친구. 이를 저는 존재감이 없던 친구를 중심으로 줬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휴대폰 중독자였습니다. 초시폰으로도 문자부터 시작해서 모바일게임에 미쳐 사는 놈이었죠. 여튼 그 친구의 특이한 버릇 중 하나도 휴대폰에 관한 건데 남의 말을 곧잘 녹음한다는 겁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들, 아니면 친구들끼리 의견 다툼이 일어날 때, 날다툼으로 싸움이 났을 때 불리한 놈이 난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었죠. 휴대폰엔 다투기 전부터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고 아무런 감각을 못하게 만들죠. 참,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던 여름, 저희 5명은 충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전여행 취재로 모두 가방 하나와 모일푼으로 집을 나섰죠. 점들 5명이 하루도 안 돼서 인천 남동부에서 안산 공업단지를 지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버페이스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놈이 우리랑만 있으면 왜 그리 나대는지. 발목이 돌아갔다, 발바닥이 찢어졌다, 실파리가 등에 들어갔다. 절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저희 발을 바꿨습니다. 물론 심하게 오버해서 그렇기에 저희도 녹초였던지라 그 말을 핑계로 다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 거짓골인 5명이 병원에 들어가니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었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땐 낯짝이 어떻게 그렇게 두꺼웠는지 철판 깔고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하룻밤을 붙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모두 3사람이 되어 나왔고 작은 병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떠들다가 피곤함에 꼬박꼬박 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친구놈이 좀 정이 돋은 겁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병원을 쏘다니는데 저희가 씻고 쉬고 있던 시 한참 지났을 때라 시간은 새벽 2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야, 쟤 좀 말려봐. 저길 왜 갈구나? 휴대폰을 서치하고 병원 지하로 내려가려던 놈을 겨우 말렸습니다. 쟤들은 잘생긴 놈이 잡았지에 망정이지 널놓고 잠들어 있던 저는 그제야 깨어나서 상황을 살폈지라. 근데 그 어진에 이놈이 내려가려던 곳이 여만실에 있던 지하였던 겁니다. 표지판을 보고 괜스레 오싹함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근데 또 뭐 읽어오는 소리가 뭘 소리야? 얘들 다 내려가서 따라가고 있었구만. 잠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던 그 몸은 잘생긴 놈과 본인을 뺀 다른 친구들이 정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걸 보고 차들짝 놀랐습니다. 어? 정면 길을 내려가는 거 봤는데? 미안하다. 친구는 휴대폰만 보다 회만감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가 기상구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서 놀래키려고 했답니다. 깜짝 놀라 나들구는 모습을 찍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상태에서 말이죠. 저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휴대폰을 빼서 동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상조만 2톤남씩 찍혀있더라고요. 야, 이걸 봐라. 저가 내려가냐?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 아니, 어느 문제? 도와줄?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 존재감이 없던 놈을 뒤로하고 그 말을 끝으로 다들 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시간? 소들갑을 떠나서 누군가 잠에 든 저희를 깨웠습니다. 역시 그 친구였습니다. 야, 나로자, 일어나. 늦었어. 갈 길이 멀잖아. 오늘 가자. 대체 자다가 무슨 호들갑인지 저희가 인삼을 쓰며 뭐라 사려는데 그놈 납치하기 뭔가 좀 이상한 봅니다. 그래서 저흰 아무말 없이 그놈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달이 막 달그려는 그 시각, 칠흑 같던 어둠에 태양빛이 돌고 있으므려 질 상가에 잘 하나 켜져 있던 곳이 없던 그거. 보통 동네 병원이면 모르지만 큰 병원들은 응급 환자 때문에 일치면 최소한의 불이라도 켜져 있는 게 정상일 텐데 병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모든 달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병원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왠지 모를 허전함에 주위를 둘러보니 정우 앞에서 그 친구놈이 벤치에 앉아 숨을 몰떡이더라고요. 너야? 저 새끼 어디 안 죽은 거 아니야? 제 말에 저희 모두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러다 너 죽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둘러싸고 호들갑을 떨어대니 친구는 그럴 저희들을 보고 정신없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더군요. 그 말을 저희는 대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휴대폰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놈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휴대폰은? 있어, 가자. 아니, 너 휴대폰은 있다고는 참 가자고. 그 말을 끝으로 뭐라고 해도 드시라고 혼자 앞장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거야 쟤? 아까부터?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자는 사람을 깨워서 데려나온 건 둘째치고 저놈이 휴대폰을 손에서 떼어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선언이었거든요. 가방에 있냐? 왜 핸드폰을 안 들고 있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무시하던 친구는 제가 완전히 뜨고만 뒤 갑자기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저희도 잠을 제대로 못 잤던 터 말할 지연조차 없어 조용히 옆에 앉아 쉬는데 그제야 그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까 그 병원 입자. 그 병원 이상해. 그래, 다 이상해. 니네들 다 잠들고 나 혼자 핸드폰 하는데 벽돌에서 의사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 거야.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었거든. 근데 서나같이 의사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수십남이 되는 의사들이 뛰어다니는데 왜 답을 안 펴? 순간 저희 모두에게 잡살이 돋았습니다. 아니 야, 뭔 소리라는 거야? 그 정도면 우리가 잠에서 깼겠지. 근데 우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니 됐고, 야, 너 핸드폰 꺼내봐. 저흰 곧바로 친구의 가방 속에서 꺼낸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시연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녹화된 동영상엔 아무도 없는 공간만 360도로 일정하게 돌아가며 지쳐있는 모습. 자고 있는 저의 모습부터 존재감 없는 그 친구를 지나 아무도 없는 곳을 추구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있는 공간 전체를 집어넣더군요. 뭐야, 저봐. 무슨 의사들이 뛰어다녀. 홈거냐? 정체 탐체는 나 이런 거 찍은 적 없어.
돌실 저희는 소름이 쩍 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찍은 영상이라며 영상이 도인이 지칠 리 없었겠죠. 그 뒤로 저희는 도전 여행을 포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의 일을 되짚어보자며 다들 모여서 그 친구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지워져 있더라고요. 왜 지웠냐고 다들 칠보를 탓했는데 친구는 지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저엔 자체 오지에 있던 걸까요?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 보조로 야근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집안 사정상 등원인이 용돈을 보내주실 상황이 아니라 급한 대로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내가 쓸 생활비를 걸어야 했어. 그래서 야근 알바 모집을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응시했었지. 실습하던 병원이기도 해서 야근이라고는 하지만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서 실습을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실외 담당 간호사와 함께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했었어. 실습은 외과 병동에서 했었는데 며칠 전에 내가 담당하던 환자가 수술하게 되어서 수술반 앞까지 같이 가게 되었어. 그분은 70대의 할머니고 약간 치레기가 있었는데 날 보더니 해주야 라고 부르시더니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기도 하고 눈을 닦아드릴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해시르시르 웃으시던 분이라 실습하던 사람으로선 좀 곤란한 일도 많았지만 나도 마치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괜시리 한마디라도 더 말 걸던 분이었거든. 할머니가 살짝 치레기는 있었지만 본인이 수술을 할 거란 건 알았는지 스트레치를 올라 수술방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내 손을 꼭 쥐고 불안한 듯한 눈빛으로 날 보시더라고. 할머니 괜찮으니까 힘내요. 그래라 그렇게 격려해 주며 수술방 앞까지 손을 잡아주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바로 수술관에 도착했는데도 머리를 저으며 내 손을 꽉 쥐고 도와주질 않는 거라. 외과 두 장이 나와서 곤란한데 그럼 이 사람도 수술에 입회하라고 할게요. 그럼 됐지 할머니? 하고 할머니에게 말하자 그제야 길그레 웃으며 손을 놓더라. 그래서 나도 소등치등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즐기를 한 후 할머니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을 관찰하게 되었어. 근데 솔직히 간호사가 되려고는 했지만 나는 치를 보는 게 더 좋았거든. 심지어 원래 4시간 예정의 수술이었는데 저런 시간을 넘는 대수술을 하는 바람에 완전 고문받는 것 같았어. 그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할머니의 소문이 도인에다 저실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악의 힘으로 내 손을 쥐어서 신즉 땀동벅이 된 내 손을 닦을 수도 없었고 도진의 피가 물린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심하게 저리기까지 해서 치금능과 함께 고통까지 동반되어 진짜 진땀을 뺐었지.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 수술도 무사히 끝나 안심했고 성도 간호사들 3명이 달라붙어 찐찐대다 간신히 때려씌웠는데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내 실습 시간은 진작에 끝났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갈까도 했지만 그대로 야근 알바까지 이어졌어. 하지만 덕분에 수술실 간호사와 외과 의사 너나 할 것 없이 과자도 가져다주고 도시락도 주고 해서 어떻게든 그날 야근을 마쳤지. 그리고 점심에 하는 진짜 시간이 되어서 외과 병동을 돌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 병실에 한번 가봤어.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고 나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하시길래 일단은 간호사실을 들어가서 야근 담당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 병실로 돌아갔어. 그때 할머니는 위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야기 하는 내용도 그렇고 평소엔 치료 때문에 반 이상은 모를 소리만 했는데 이상하게 그땐 사람이 또렷했던 것 같아. 실은 내가 소녀가 아니란 것도 어림짐작하고 있었다고도 하고 내 명찰을 보면서
진짜 이름은 은서치로라고도 하고 수술 전에 손을 잡아준 게 느껴져서 너무 든든했다며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그러다 내가 막 수술한 참이라 피곤하실 테니까 지금은 주무시고 얼른 회복하시고 다음에 휠체어 타고 같이 산책해요 라고 했더니 정말 깊은 표정을 짓고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전에 할머니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던 게 참 인상에 남았어. 그렇게 그날은 별일 없이 야근 알바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와 피곤한 나머지 기절하듯 잤는데 꿈을 꿨어. 꿈은 병원에서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질 것 같이 서서는 내 손에 매달려 있는 거야. 처음엔 어떻게든 할머니를 들어올리려고 힘을 썼는데 내가 여자치곤 힘이 센 편인데도 아예 꼼짝도 않는 거야.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내 손에 매달린 할머니 다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게 보이는 거야. 그 와중에 할머니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라며 필사적으로 자를 거둥거렸고 점점 살에 내달린 할머니가 무거워져서 살이 떨어질 정도로 아팠지만 여기서 할머니를 놓으면 할머니가 죽을 거란 생각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할머니를 당겼어. 근데 막상 올리고 보니 할머니 발에는 아무것도 매달려있지 않았고 내가 달려가서 병원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봤지만 그 밑은 칠흑같이 새카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근데 그 어두운 것 정막이 갑자기 너무 무서웠고 할머니도 걱정돼서 병실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병원 아래서 엄청난 돌풍이 들어오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팔을 쥐어짜듯이 잡아채려 귓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인 것 같은 소리로 시장하시사셔 라는 말이 들리면서 뭔가에 튕기듯이 눈이 떠지거나 난 놀라기도 놀랐지만 몸을 보니까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서 샤워를 하러 갔더니 오른손이 이상하게 시큰거리는 느낌이랄 뭐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손목 부분에 사람이 잡은 것 같은 손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일단 이 자취방에 나 혼자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고 갑자기 드는 이상한 생각에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난 그 탈을 준비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리고는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에게 물었는데 한 번 크게 위험하긴 했지만 다행히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제야 조금 안심은 됐는데 아직도 몸은 덜덜 떨렸어. 그때 마침 근무를 마친 간호사가 밥 사줄 테니까 나가자 라고 하더라. 생각해보니 야간 근무할 때 받은 도시락 먹은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더라고. 그렇게 이끌리듯 간호사를 따라 밖으로 향했고 우린 계류실로 되어 있는 차분한 느낌의 선술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따라오라던 것 치곤 막 떠들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주문하고 나서는 안시는 보지도 않고 계속 술만 마시더라고. 근데 나도 그땐 두불 챙길 입장이 아니라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밥만 먹었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혹시 너도 이상한 꿈이 꿨니? 내가 순간 진짜 깜짝 놀라서 맞다고 언니도 그런 꿈 꿨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완전 창백해져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구나. 그러고 하는 말이 근데 난 있지. 그때 환자선을 더 꺼냈어. 그렇게 울면서 말하더라. 그건 이 간호사 언니가 지금의 나처럼 실습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환자가 죽는 바람에 매일매일 후회하며 지냈대. 어떻게든 그 손을 놓지 말걸. 내 팔이 떨어져 나갔어도 붙잡고 있을걸.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좋으란 말.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꿈에 그 환자가 나와서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매달리면서 탈출이지 마, 살려줘, 살려줘 하며 시커먼 구더미로 자신을 끌어내리더라는 거라. 심지어 그 환자 다리에도 그런 똑같은 사람 그림자가 매달려서 자신을 잡고 있는 환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같았대.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 그 꿈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온몸이 떨리더라. 만약 그때 내가 할머니의 손을 놨더라면 싶었어. 얼마 전에 친구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굉장히였나? 하여튼 되게 별거 아닌 거라서 그저 우리들끼리도 낄낄거리면서 친구의 병실에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저랑 같이 간 친구와 저, 그리고 입원한 친구까지 셋이었습니다. 친구가 있던 병실은 6인실이었지만 장엔 친구뿐이었어요. 정말 재수족해도 그가 간 잠일날 맞은편에 있던 환자들이 나갔고 딱 친구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6인실 맞은편에는 진 복도를 지나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여튼 덕분에 저는 간병인 침대, 그리고 다른 친구는 간호사 누나한테 허락받고 지어있는 옆 침대에서 자기로 했죠. 전 입원이란 건 해본 적 없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라 처음엔 병실 구경도 하고 이래저래 시간을 때웠는데 막상 잘 시간이 되니까 정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같이 온 친구는 코까지 보이나 자고 입원한 멍 역시 깊게 잠든 듯하고 혼자 담배라도 한 대 피려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둘이 꺼져 스산한 느낌이 나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고예. 정문 쪽은 잠겨있더라고요. 응급실 쪽 수문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들락날락하는 절차도 귀찮고 그때 마침 옥상에 테라스가 있어서 흡연구역이 있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혼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무섭긴 했지만 이미 나온 마당에 다시 들어가 봐야 잠도 안 오겠다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올라갔어요. 그때가 늦을 새벽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무지 추워서 담배 연기로 손을 녹여가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한참 멀리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 제가 옥상 난간에 서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사고 현장은 안 보이고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둘끼리 치솟거나 제가 날리거나 하는 건 못 봐서 그저 교통사고인가 하고 신경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담배를 물고 저를 붙였을 때 재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저건이 차지한 소리였습니다. 털컥 하네. 그러니까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 재단을 짚는 소리. 털컥하고 멈추지 않고 털컥 점점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수치에 달리는 듯한 템포에 그 소리가 자꾸 신경을 쓰였지만 일단 불 붙인 담배만 구석에서 답치고 내려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털컥 점점 커지는 소리. 계단에 몇 층이나 올라오는 거야? 대체 얼마나 아래층에서 올라오길? 아니 잠깐만, 그렇게 먼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지? 거기에 더 이상한 건 소리에 울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단에서 발을 딛는다면 응당 들릴 법한 울림이 없었어요. 그때 끼릭 하고 거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눈꼬리를 돌리는 소리 같았는데
관리를 잘 안 하는지 도끼스러서 아주 큰 마찰음이 몇 번이나 덜그럭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올라왔을 때도 문고리를 열려고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담배도 거의 다 키웠겠다.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계단을 한층 내려가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는데 찌릿 찌릿 검에서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저렇게 열심히 돌리는데 이제와 제가 문을 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라.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답이 없어 그냥 제 쪽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자 역시나 끼릿끼릿 소리가 들려오는데 현재는 문고리가 제 쪽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편 문고리를 돌리면 이쪽도 절반쯤 돌아가는 그런 종류의 등골이긴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제가 직접 돌리는 것처럼 아주 크게 끼릿끼릿 돌고 있었어요. 순간 칼과 허벅지에 소름이 쭉 돋고 어쩌지 이게 뭐지 하고 후호적대고 있는데 결국 제 앞에서 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뭔가 미친듯이 달려가는 소리가 계단을 따라 층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아래층에 도달하기 직전 눈총채로 비친 달빛에 뭔가 보였습니다. 목이 90도쯤 지묘한 각도 꺾인 얼굴 아래턱이 반쯤 뜯겨 노덜거리는 채로 피가 목철제 아래로 내려가는 한쪽 손을 계단 난간에 짚고 있는 그 이상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상구의 초록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스산한 지연을 더하는 계단에서 서역했던 눈으로 초점도 잡히지 않고 저를 노려보던 그 노인은 끝까지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단을 데려갔습니다. 털퍽 하면서 잠깐 동안 모든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간에 분명 제 시간은 멈춰 있었죠. 그렇게 전 해가 어스름하게 어둠을 걷어낼 때까지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내려가는 소리가 막상 계단 3층 분량도 채 안 들렸었거든요. 왠지 지금 내려갔다간 그 목이 꺾인 노인이 상층 계단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한참이 지난 아침에서야 핸드폰 라이트를 비춰가며 경실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 돌아오니 속편하게 자락해서 비몽사몽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꼴보기 마시근지 야 이거 맛있다. 뭐야? 그래? 너 많이 먹어. 병문안이라고 챙겨온 사과 주스에 침을 뱉어줬더니 간이 딱 맞나 봅니다. 지금도 그것이 왜 옥상으로 나오려 했던 건지, 아니, 나오려던 게 아니라 저를 노렸던 건지, 그 어떤 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분한테 저 신세를 여쭤봤는데 그날 밤은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그 이상한 노인은커녕 가위 한 번 누려본 적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저녁에 잠 먹으며 부모님께 저 신세를 털어놔도 군대 갔다 와서 노니까 헉헉거리는 거라며 나가서 공병이라도 주우라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본전도 붙여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지혜하고 소름 돋았던 경험입니다. 멀리서 큰 사고 소리가 나고 갑작스레 등장한 이상한 노인. 혹시 그 노인은 자기 몸을 찾아 떠돌고 있던 걸까요?
난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게 너무 싫었다. 저런 병 같은 걸 낳았다며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빠도, 그럼 네가 갖다 버리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엄마도,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둘이 싸움을 시작하며 난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한쪽의 작은 귀퉁이에서 미미에게 하소연을 시작했다. 미미는 내 14번째 생일날 아빠가 선물을 준 인형이다. 그렇게 미미를 두고 한바탕 이야기를 쏟아내면 어느새 싸움은 끝나 있다. 그녀 소리라도 들릴까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닫아보면 치우친 더운 얼굴로 조실바닥에 앉아 집지를 정리하는 엄마. 아빠한테 낮은 거겠지? 절상한 우리 없냐? 난 싸우는 게 정말 싫었다. 내가 17살 때 아빠가 집 앞에 서 있던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데려왔다. 너무 아기라 그런지 눈도 못 뜨고 있던 고양이들. 손가락을 가져다 대니 내 손가락을 오미 저주로 하는지 정신없이 손가락을 핥는 고양이들.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나가자 고양이들은 눈도 뜨고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는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너무 심하게 침울대기에 며칠 동안 엄마가 줄 사료를 몰래 견지에 내려버렸더니 그제야 힘이 빠졌는지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내 겉이 비틀거리는 고양이들이 가여웠는지 엄마가 닭가슴살을 찢어서 고양이들에게 먹였다. 서거한 날 으로대던 고양이들에게 온 점이 다 떨어진 나는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다. 잠이 들었는데 뜬금없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전이 터졌다. 자락을 내려보니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다. 지들끼리 서열이라도 가리는 건지 귀를 찌르르 울리는 즉치실의 소리를 내며 서로의 목덜미를 들어가며 정열하게 싸우고 있다. 잘 싸우는 게 싫은데. 다음날 사라진 고양이를 찾는 엄마에게 내가 고양이를 죽였다고 말했다. 전업지는 철문 밖으로 던져버린 곳인데 뭐 추억는지 설었는지 내가 알테 뭐야. 점심을 먹고 침대에 앉아있는 나에게 엄마가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정실병원이라는 곳에 갔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무슨을 말을 걸었고 내가 지금껏 만난 모든 사람들, 항상 보던 동네 어른들, 예전에 다니던 학교 사람들, 다들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그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친절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먹지만 않은 신이 빠지는 이상한 약을 먹으면서도 친절하게 미소를 짓던 간호사 언니가 자꾸 생각났다. 다시 가고 싶다. 아니,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근데 내가 거길 왜 간 거지? 아, 고양이를 죽였구나. 다음 날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찾아봤지만 고양이는커녕 지새끼 한 다리도 보이지 않았다. 걸어도 지켜야 되는데. 마침 그때 어린 주인과 산책 나온 강아지가 보였던 건 하나도 나를 구원해줄 천사님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닐까? 꼴의 남자라고 신이 꾀쎄서 애를 많이 먹었지만 이제 오늘 밤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간호사 언니를 볼 수 있겠지? 늦게 일을 마치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천만천만 떠오르는 지옥을 떠올리면 웬 커다란 차를 타고 이상하게 쏟아지는 잠에 실컷 자고 등을 뒀을 땐
제가 이 하얀 세상에 종을 쏟다. 작은 다음 사양 침대와 사양 쿠션 같은 벽. 잡을 놓고 나면 커다란 휴게실 같은 공간에 3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잡차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 시간하는데도 적에 머리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즐거운 표정으로 자기 손바닥에 앞전을 찌르는 사람도, 생신법과는 다르게 색종이를 잡고 있는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도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던 이곳도 사람들은 다들 나에게 친절했다. 시간마다 답도 주고 자식도 주고 오늘은 어디가 아프지 않냐며 내 몸살 때까지 걱정해준다. 살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혹시 천사님이 아닐까? 내가 여기에 온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엄마를 만나는 날이다. 그동안 이곳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들어와 볼 적 없는 초록색 방에서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가르그도 쓰는 엄마에게 앉으니 엄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엄마, 왜 울어? 아빠랑 또 싸운 건가? 엄마가 왜 우는 거지? 다행히 금색을 친 눈물을 훔치며 이곳에 생활을 들어오는 엄마. 난 이곳을 천국이라고 소개하며 문 옆에 서 있는 천사님들을 가리켰다. 맨날 밥도 주시고 내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물어봐주셔. 그 말에 엄마는 자세한 동안 꼬이꼬이 주름을 뱉어낸다. 자꾸 왜 우는 거야, 엄마? 엄마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간도 좋았지만 어제부터 휴게실에서 대머리 아저씨와 색종이 섞인 놀이를 시작했는데 얼른 가서 거두기를 접고 싶은 마음이 그땐 너무 컸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엄마는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고 초록방을 나와 잠깐 동안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게실로 향했다. 먼저 와서 새를 젓고 있던 대머리 아저씨의 옆에서 나도 거두기를 접기 시작했다. 우린 종이를 접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아저씨는 커다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을 지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며 어울리지 않게 해맑은 표정으로 넌 뭐 때문에 여기 온 거냐고 나에게 들어왔다. 근데 난 각도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걸까? 도대체? 아무? 머릿속에 스치는 온통 붉은 장면들. 그때 그 강아지와 주일 때문인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동물들을 죽여서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천사님들을 만나고 싶었던 건데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서 마치 지나가던 강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게 눈을 실눈을 긁어서 강아지 대신 그걸 죽였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아저씨와 놀다 보니 어느새 저녁을 먹을 시간이다. 아까 엄마를 만나고 나서 휴게실을 가듯이 온 의사 선생님이 이따 저녁 먹고 나면 차를 타고 놀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놀러 가는 날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이거 언제 다 먹어. 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근데 이번 약은 왜 이렇게 별일까? 천사는 그냥 식만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정문이 열렸다. 엄마가 통화는 해? 근데 너무 잘했자. 처절한 정신병원이 철거되고 태어나 다름없던 곳.
시멘트에 파묻혀있던 날띠 낡은 일기장에 마지막장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고 작은 글씨로 지은 기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2008년) 대학원 사기 과정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실험실을 2008년에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진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면 재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 왼쪽으로는 법의학 교실, 재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이 있었습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사한 곳이었고 3층은 해거학 실습실이었죠. 제 실험은 새벽까지 해야 하는 실험이 많아서 새벽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실이 꽤 커서 복도가 가운데에 있고 좌우로 개인 책상들이 배열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퇴근한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 건너편에서 끼익 하는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조용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끼익 그렇게 텅 빈 연구돔에서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 2, 3시쯤이면 가끔 위층에서 책골상 끄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해부학 실습실이라 새벽에 실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면 3층 복도의 계단에서 저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고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 내편에서도 제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실험실이 그 건물로 옮긴 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제가 친구와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당시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6, 7시쯤 모두 퇴근하고 그날은 저도 9시 반쯤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실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하고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화장실을 들렀다가 가야겠다는 마음에 1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흔한 로비가 있기는 하지만 왼편으로는 법의학 교실이라는 팻말과 거의 잠겨있는 문, 오른편으로는 해부학 실습용 시체 냉장고가 있는 공간이 있지만 로비 쪽으로는 그냥 닫혀있는 벽으로 보여서 1층에서 딱 마주보기엔 여자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이 여자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고 들어가서 보이는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닿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산한 대낮이 아니고서는 왠지 다소한 기분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을 간 것이 사건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맨편으로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아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2칸,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3칸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고 마치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저 혼자였는데 말이죠.
그쯤에선 용무가 조금 급했지만 지분이 이산해서 화장실 3칸을 모두 열어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그 이후로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들어왔었다면 돌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칸에서 뭔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도르륵 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길 깜짝 놀랐지만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의연한 척 볼일을 마치고 나가서 다시 옆칸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상해도 손은 씻고 봐야 했기에 세면대로 재빨리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두점하게 앞으로 숙이고서 핸드워시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실컷 뒤로 당긴 듯이 제 상체가 되어 젖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찌나 감하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도 물론이거니와 거의 허리가 꺾이다시피 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렸죠. 그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서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을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 구석구석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분명 내 눈으로 확인했고 세면대의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 말고 사람이건 물건이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이 어디에 걸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둘인 중 다행히 그 뒤론 아무 일도 없었고 자리에 힘이 생기자마자 전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전 같이 함의를 전개하는 동기 한 명과 룸쉐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레벌떡 집에 들어오니 동기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설명하고 있기엔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였고 일단 씻고 나온다고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둘뿐이다 보니 그냥 속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는데 동지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용히 왜 그러냐고 그런 겁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지는 그런 저를 달래주진 않고 제 손에 탁상 거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탁상 거울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본 제 등에는 선명한 빨간 손자국에 다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연구실 건물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뭔가 부산스러운 느낌이 들려 뭐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마침 저희 교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기랑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교수님께 여쭤보니 병연구로 들어왔던 시신 한 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CCTV며 보안 시스템이며 아무것도 찍힌 것도 작품 것도 없이 그냥 시신만 사라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지가 제 얼굴을 살짝 찌르더니 조용히 거기를 더이더이 쳤더라고요. 원래는 그날 연구실에 가자마자 전날의 일을 교수님과 이야기해보려 했었는데 아무래도 괜히 그 시신의 행방과 전날의 일이 엮여서 범죄가 생길까봐 그날의 일은 동지와 저만 알고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사하게도 그 임실 얼마 가지 않아 1층 여자 화장실이 폐쇄되었고 그 없어진 시신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 막은 것처럼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나 동기나 공부벌레들이다 보니 하기에만 집중하고 금방 잊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의 기억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라진 시신과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200년도 더 된 아주 낡은 저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다. 지금의 난 사진작가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름이나 지휘한 현상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뉴욕에는 많은 수의 거려진 정시경원들이 있는데 좀 더 최근에 지어져서 철봉이나 체인으로 막혀있는 곳이 아닌 곳들은 내가 거의 다 가서 탐험하고 사진도 찍어봤다고 장담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되게 악몽 같은 기억을 남겨진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내가 할 이야기에 나오는 병원이다.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자연에 섞여 사라져가고 있었다. 바닥은 썩어가고 있었고 지붕도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음의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 나와 친구가 처음 이곳에 간 곳은 2009년의 조월이었다. 그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길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지나치게 되었다. 주위에 작은 단과대학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별로 잘 같진 않았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위에 많고 가까운 곳에 학교까지 있다면 우리가 촬영을 하러 가는 장소에도 장애꾼들이 많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 내 걱정은 기우였던 번째, 병원 건물에 도착해서 보니 주위는 아주 조용했다. 우리는 만족스레 건물 바깥에서 장비들을 가방에서 꺼내 촬영 준비를 했다. 그렇게 조명을 설치해놓고 주변 사진을 몇 장 찍었을 거려. 갑자기 조금 먼 쪽 어딘가에서 크릿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나와 친구는 그냥 그 소리를 흘려들었다. 주변에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겠거니 한 것이다. 우린 그냥 그 학생들이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장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니 곧이어 여자아이의 기명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듣자마자 난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며 누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외치면서 친구와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가는 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바라고 있었다. 빌딩에 여자 혼자 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그녀가 떨어져서 기명을 질렀을 때 자면이 진리에서 도와줘야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빌딩 안을 기죽은 듯 고개를 뻗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지하실 쪽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1층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엔 있을 여자아이를 향해 우리가 곧 도와줄 테니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2층을 탐방했다. 잣썩어 있는 나무 문을 잘로 뽕뽕 차고 오래된 실내 커튼을 걷어가면서 2층을 살피다 보니 어느새 천장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뻥 뚫린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린 그이를 올려다보다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면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아마도 건물이 지어질 모양 때문에 소리가 증폭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여튼 당시 전화으로 비로웠을 때 여자아이는 3층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우린 또 한 층을 더 올라갔고 이번에 그 역시 장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치 후대 닫혀있는 문 하나와 대면하게 되었다. 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약간의 충격을 가해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걸렸거나 고장을 하거나 한 것 같았다. 그때 열리지 않는 문 너머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신기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애가 문 너머 잠겨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아무리 해도 열릴 생각을 않는 문에 저수지로 작정하고서 여자아이에게 이제 이 문을 부술 거니까 자치지 않게 물러나 있어 하고 미리 알려주고서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이었고 나는 뒤로 조금 불러섰다가 맹렬하게 문을 향해 달려들어 몸을 날렸다. 그 와중에 내 친구 이전부터 계속 이성한테 이해가 가지 않아 하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나처럼 문이 왜 열리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남은 문에 내 체중을 실어 부딪혔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까까지는 그렇게 발로 차대고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하던 문이 이번엔 벌써 썩은 나뭇가지 마냥 쉽게 부서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내 친구는 어떠한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며 내 셔츠 목덜미를 손으로 팍 잡으려 매달렸다. 그런 친구 덕에 몸이 뒤로 쏠려 휘청거리던 내 눈에 보인 것이 쿠당탕 하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동짜지였다. 2층을 지나 아무것도 없는 1층까지 떨어져 조각조각 적참하게 펴서지는 분짜. 그걸 보며 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애초부터 그 돈 너머에 여자아이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그곳에 그저 빌딩의 보로지 앞을 텅 빈 3층 높이의 낭떠러지 안에 존재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전에 귓가에 쾅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려올 뿐이었다. 나중이 돼서야 내 친구가 말하기에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던 이유는 그가 빌딩의 구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 파악한 건물 구조에 따르면 문 너머의 바닥이는 벽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그저 텅 빈 낭떠러질 뿐일 텐데 그곳에서 웬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나는 또 그 문을 열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약 내 친구가 그때 날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난 분명 그 3층 높이의 낭떠러지로 문짝구한테 떨어져 건물 잔해더미 위에서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그 빌딩을 따져나왔다. 잠깐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로 정말 그 건물엔 우리 이외에 그 누구도 없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내가 진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다. 군사전에서 추락사고로 뇌를 다치 26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미 그의 얼굴과 머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원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수였다. 서둘러 최대한의 응급조치를 했으나 살 가능은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식물인간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가 호흡기를 달고 주만자실에 누워있는 그날 아침,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규칙적이고도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나타내던 심전도 급성에 갑자기 웨이브 파동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심찰 후 반복적인 정상적인 인간의 심장박동에서 점차 약해지며 결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죽음이 가까이 오매 의미했다. 보통 이러한 심전도의 곡선이 나타나기 후 10분 이상을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운명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느낀 나는 주만자실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찬자가 운명할 때가 되었으니 와서 임종을 지켜보라고 일렀다. 이미 가족들은 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포기한 채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젊은이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미 시체나 다름없이 누워있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만자실에 나왔다. 간호사에게는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라고 일러주었다. 그렇게 다른 환자를 보고 잠시 후 다시 그 주만자실을 지나치면서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난 아직도 그의 심장박동이 느린 웨이브 파동을 그리면서 살아있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를 나는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응급실은 거의 매일이 전산이 자정경험 같은 분위기였다. 그날 은하는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을 돌보며 더 이상은 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는 정 많은 도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 다시 그 주만자실에 가보았다. 물론 지금쯤은 아무도 없는 빈 실내이라 다른 환자가 누워있으리라 당연한 생각은 했지만 왠지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한 스스로도 다정할 수 없었다. 밤에 들어섰수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의식하자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무서운 비밀들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